작가님 얘기는 지금 이제 돌 지났어요. 뭐 잡았어요? 그 비밀인가? 책. 책 잡았어요? 제 제자로 들어와야겠네요. 북카페? 뭐야? 변호사님 와 계세요 지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내 살 얘기 하지 않아줄래? 살 존나 쪘죠? 암만 생각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예전에 한 30대 때 다이어트 했던 그 정도를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어. 그때는 진짜 이 정도면 한 10 정도의 에너지를 쓰면은 살이 한 3, 40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3, 40을 줘도 한 10이 빠질까 말까. 근데 기초대사량이 줄진 않았어요. 내가 기초대사량도 체크해 봤거든요. 기초대사량도 여전히 높아. 내가 워낙 뼈도 굵고 근육량도 많아가지고. 내가 또 먹는 것도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최대한 몸의 에너지를 적게 쓰는 스킬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늘어. 나이가 들면은 점점 에너지를 쓰는 양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그 요령이 생겨.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들면은 뭐 걸어도 옛날에는 이렇게 걸었다 쳐봐. 나이가 들면은 이 속도도 거의 비슷하지만 더 천천히 걸으면서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걷는 요렇게 몸이 또 발달한다니까. 운동합니다. 저 PT도 다시 합니다. PT 하는데 선생님이 그랬어. 제가 사실 무게를 잘 안 치거든요. 무게는 진짜 내가 무게를 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뭐 나갈 것도 아니고. 어제도 스쿼트를 쳤는데 지금 PT 선생님이랑 이 스쿼트를 한 지는 2번째인 것 같은데 그냥 무게를 한 100 올리시더라고. 100이 그렇게 무겁지도 않았어.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앞에 스쿼트 하기 전에 몸도 풀고 막 다른 운동도 막 시켰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힘도 좀 빠졌는데도 스쿼트 100을 쳤어. 어제 한 거 보여줄까? 선생님이 또 이제 이런 것도 찍으셔가지고 보내주시거든요. 어제 한 건 이 정도. 지금 100을 그냥 치는데 그냥 이렇게 치게 되더라고. 그리고 데드도 100 넘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 해 그냥.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어. 이게 체형이야. 이게 체질과 체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몸이 살이 찌는 것도 사실 이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게 가장 최적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약간 거기에 제가 좀 설득되고 있어요. 큐리만 봐도 지금 큐리가 몸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체형이 몸무게와 키가 상위 99%야 둘 다. 애기들은 이제 거꾸로 숫자를 세거든요. 상위 99%면 이제 상위 1%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먹는 게 어떤 음식도 가리질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브로콜리랑 샐러리를 먹여요. 그것도 너무 잘 먹어. 브로콜리랑 샐러리를 소처럼 먹어. 소처럼. 그게 뭐가 맛있나? 약간 겁이 나. 얘가 치킨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치킨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치킨을 아는 순간 끝났다. 나한테 이 치킨을 안 먹여주고 그동안 이 브로콜리만 먹이다니 아빠한테 배신감을 느낄까? 모르겠어. 얘가 배부른 걸 잘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먹는 건 사실 좋아. 사실 애들은 안 먹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안 먹는 게 사실 더 이게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스트레스가 뭔지 잘 모릅니다.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안 먹는 아이를 가까이 본 적이 없잖아요. 배고파서 일어나니까 얘는 아침에. 귀엽습니다. 오늘 일일 DJ 시간인데 오늘은 그 정지우 작가님이라고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책 많이 쓰시는 분이고 인문학자면서 문화평론가이면서 변호사. 아마 여러분들은 뭐 접할 일이 없어요 살면서. 근데 그런 분들도 한번 같이 만나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지. 뭐 동선이 다르니까. 동선이 다르면은 만날 수 없잖아요. 나도 잘 못 만나는데. 그분이 진짜 책을 어마무시하게 썼어요. 1년에 한 3-4권을 쓰는 것 같아. 미친 사람이야.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장비가 굉장한데요. 뭐 장비 뭐. 저 그냥 집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집에서 해도 됩니다. 집에서 하는 건데 네. 여기 작업실을 만든 거죠. 그냥 가정집 같지 않아요? 이것도 돈 들인 거예요. 그래요? 스튜디오라고 하면 뭔가 조금 더 이것도 뭐 충분히 아름답긴 하지만 이거 되게 꾸민 거예요. 돈 많이 들였어요 나름. 흡음재도 막 붙이고. 스튜디오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애 같은데. 얘요. 저 카페에 있던 친구인데 여기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저희 파양했습니다. 다양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 무슨 소리예요? 네. 할 수밖에 없었다니요. 네. 자 아무튼 아까 이제 예고했던 대로 정지우 작가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지우라고 합니다.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댓글 알죠? 변호사인데 사실은 변호사 이전에 작가일 때 그때 이제 저랑 더 먼저 알았었고 방송 같이 하면서 맞아요. 인연이 시작됐죠. 여러분들 잘 모르실까봐 소개를 하자면은 책을 진짜 많이 쓰는데 최근에도 책을 또 신간 내셨잖아요. 책은 뭐 꾸준히 내고 있죠. 최근에 낸 책 제목이 뭐죠? 사랑이 묻고 인문학이 답하다. 검색을 좀 한번 해볼게요. 야, 4페이지까지 넘어가. 2012년부터 청춘인문학, 삶의 복권을 위한 청춘혁명, 우리의 시... 그럼 뭐 굳이 뭐 약간 좀 제목이 라노벨 스타일이네요. 제목이 좀 기네요. 시대를 앞서갔었죠. 그러네요. 요즘 웹소설 같은 제목처럼 제목이 길어. 청춘으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맞아요.
여동생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요 책으로 정지우 작가를 처음 알게 됐었거든요. 분노사회. 아, 저 책 갖고 왔어. 아 진짜요? 혹시 보셨나요? 이거 읽어보셨어요? 아, 그럼 당연하죠. 저는 김풍 작가님이 제 책을 많이 갖고는 계신데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던 걸로 무슨 소리? 아, 한 권도 네. 읽지 않는다니. 여러분, 아니 진짜 이 사람들 오해합니다. 이 그래요? 사람들은 제가 책 많이 읽는 줄 알아요. 조용히. 아, 예. 들은 대로 족족 이제 다 읽으시고 감상평까지 장문의 카카오톡으로 이제 보내주시려고 하셨었죠. 아, 그럼요. 아, 저 책 좋아합니다. 이 분노사회 책. 앵그리 소사이어티. 책이 뭐 하나 좁힌데도 없고 아, 진짜 책을 좀 깔끔하게 봅니다. 너무 빳빳한데요. 책을 깔끔하게 보는 편이라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 편인데 책을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글자가 돼 있어. 글자가 일부러 어른이 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어른이었어요. 그렇죠. 어른이긴 한데 진짜 어르신. 네네. 글자나 이렇게 폰트나 이런 것들도 어르신이 쓴 것처럼 자간도 되게 크고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쓰셨다. 적어도 나이가 한 40대 중반 이상의 노년의 어떤 교수님이 쓰신 게 분명하다. 사회에 대한 통찰과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고 그랬는데 저보다 어린 거예요. 직접 만나. 나보다 어리신 분인데 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애늙은이 같다는 소리를 10대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은 지금도 통찰을 줄 수 있는 책이에요. 요즘에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 요즘 같으면 제가 그런 책을 쓰지 않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제 모두 까기 인형 모드로 세상 모든 걸 이제 까면서 썼던 책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이제 사람이 살아갈수록 가정도 생기고 지킬 게 생기면 좀 몸을 사리며 살아야 되는데 좀 세다. 너무 세상 책이. 모든 걸 다 비교하면서 청춘에 가능했던 책이죠. 근데 나는 그래서 마음에 들었는데 책이 진짜 세요. 사회가 왜 분노를 하고 있나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되게 고개를 끄덕이게 한 거예요. 대충 내용이 어떻게 되죠? 그냥 너네들 지금 다 화가 나 있는데 예. 그게 뭔가 좀 정당하게 화나 있다기보다는 뭐 다 문제가 있다. 그렇죠, 너무 그렇죠. 막 부당하게 분노하고 있고 맞아요, 증오하고 있고 뭐 이런 세상 뭐 모든 사람을 다 비판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으로서는 더 안 팔렸으면 좋겠는. 왜요?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저에게. 본인한테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왜 그래요? 네. 약간 좀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한 챕터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가 들었죠. 분노를 하는데 우리가 진짜 이 기저에 있는 분노의 이유로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그룹에 있는데 이 그룹에 뭔가 어떤 일이 터져. 그러면 거기에 내 분노를 같이 거기다 녹이는 거야. 사실 뭐 이제 화낼 대상이 필요한 거죠. 항상 사람들은 증오할 대상이 필요한 거고 이 삶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뭐 차별 불편함들 여러 가지 것들을 겪다 보니까 뭔가 나의 화를 투사할 누군가가 나의 증오를 덮어줄 누군가 항상 필요하고 때로는 그게 가까이 있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제 집단적으로 어떤 사회에서의 다른 상대편 이런 것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갈등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모두가 잘못 분노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는데 사실 저는 이제는 좀 온유하게 살고 싶어요. 너무 뭐 세상 다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 싸우는 거는 법정에서 싸우는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날 서 있는 그런 비판은 사실 청춘 때 충분히 하는 거고 지금은 조금 온유한 정온유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이가 없으셨으니까. 그렇죠. 뭐 배우자도 없었고 아이도 없었고 그냥 뭐 배우자와 아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서 뭐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뭐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렇죠.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지킬 게 생겨야 돼. 이제는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나이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진정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그래서 이제는 그런 뭐 걸 많이 느낍니다. 사랑과 인문학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럼요. 사랑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인생에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진짜 정지우 작가님의 내면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가끔 술 마시면 나오는. 그렇죠.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책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고 강연도 진짜 많이 다니시고. 책 종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그런 강의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글쓰기 모임. 네, 글쓰기 모임, 뭐 수업, 독서 모임 이런 것도 가끔씩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방송도 종종 나가긴 하는데 또 이렇게 유명한 채널, 이렇게 유명한 분과 나오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네. 일단 배고프니까 일단 밥을 시키고 얘기하죠. 식사 안 하시잖아요. 밥도 먹나요? 제가 막 먹방 이런 거 막 칼럼에서 막 옛날에 비판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방은 뭐 외로운 산업에 불과하다 뭐 예를 들어서 외로운 산업이 어때서요? 외로운 산업이 되는 게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외로움을 마주하고 예. 진정한 현실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 걸 너무 이제 어떤 방송으로 소비하는 세태가 좀 문제가 있다 뭐 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뭐 하여튼 뭐 모든 걸 다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한때는 한데 네. 약간 날 서 있을 때 네. 이럴 거 없었던데. 만 30세까지. 좋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먹방을 아, 네. 먹방이 왜 재밌는지를 아마 오늘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먹방 또 은근히 재밌습니다. 이런 은근히- 소비 산업의 한 가운데로 뛰어드는 네. 또 이런 경험도 해보게 되네요. 사실은 네. 보는 사람도 재밌겠지만 먹으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좋아요. 오히려 이게 난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식사를 주문을 할 텐데 뭐 어떤 거 좀 땡기십니까? 근데 뭐 방송하면서 뭐 진수성찬을 차릴 수는 없고 그만 할 수 간단하게 있어요. 먹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수성탄 가능합니다. 그럼 뭐 족발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요? 가능해요. 뭐 먹지? 중식 이런 거 좀 땡기기도 하는데요. 중식이요? 그럼 뭐 다 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앞치마 줄게요. 네, 앞치마 하고 드세요. 알겠죠? 아 중식 해도 제가 볶음밥 같은 거 해도 되겠네요. 그래요? 짜장면 먹어도 되는데. 쫄면 삼겹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낙지 쭈꾸미? 너무 매울 것 같은데. 매운 거 별로 안 못 먹나? 네, 매우면 제가 막 땀이 나서 카메라에 설이 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볶음밥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중식 괜찮아요? 중식 좋아요? 네네. 그럼 중식으로 합시다. 네. 리뷰가 너무 적네. 그 리뷰 어차피 다 서비스 쌓아주면 리뷰 써줘야 되잖아요. 5개짜리. 사실 리뷰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리뷰 적은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음식에 되게 신경 써요. 그래서 오히려 날 수가 있어요. 초심자의 행운 같은 거죠. 오래 가는 데일수록 더 열심히 하지 않나. 근데 뭐 요리는 순서, 뭐 김풍 찐만 작가님이 잘 아시니까. 근데 작가님이 맛있다는 건 다 맛있더라고. 그 홍어 빼고는 다 맛있더라고요. 홍어가 맛있는 건데 정말. 작가님 편하게 시켜주세요. 얼마 전에 같이 술을 한잔 하는데 홍어 삼합을 같이 먹었거든요. 와, 진짜 정말 그 귀한 홍어 한 점.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고민 많이 할수록 더 이상한 게 오더라고요. 맞아요. 대충 그냥 딱 봐서 하는 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사진 보고 고르시는 거예요? 네. 안 맛있어 보이게 찍었지? 그래요? 맛있게 좀 찍지. 그러시구나. 이거 좋다. 느낌. 체인점 있네요. 체인이면 평타는 치죠. 체인 좀 별로야. 잠시만. 아무거나 하세요. 네. 알겠어요. 짜장면 집은 가장 중요한 문제 아십니까? 가까운 순. 무조건 가까운 순에서 먹어야 돼요. 왜냐? 불어버리면은 아무리 맛있는 데서 해도 맛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 가까운 순으로 갑니다. 짜장면, 짬뽕, 볶음밥 뭐가 좋아요? 볶음밥? 요즘 좀 밀가루를 줄이고 있거든요. 왜요? 밀가루가 몸에 안 좋대요. 진짜 밀가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서운할 거야. 자기가 얼마나 그 인류를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데 도움을 줬는데 이제 와서 밀가루 몸에 안 좋다라는 누명을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누명이 아니래요. 요즘 건강에 대한 책들을 막 읽고 있는데 예. 밀가루는 실제로 몸에 안 좋다 그럽니다. 그래요? 적당히 먹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적당히도 안 먹는 게 낫대요. 통 곡물을 먹어야지 밀가루처럼 이렇게 그런 곡물을 갈아서 우리 몸에 섭취를 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엄청나게 상승해가지고 혈당 때문에. 네, 뭐 혈당 쇼크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밀가루 당 좀 줄이자 아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샐러드? 콜? 진짜일 것 같아. 싫어요. 싫고요. 삼선볶음밥? 네 좋습니다. 네. 여기 우동 있네. 중국집에서 이 중식 잘하느냐 못하느냐 바로미터가 되는 게 우동입니다. 우동은 보통 일식집에 파는 거 아니에요? 중국식 우동이 따로 있나요? 그럼요. 울면은 드셔보셨어요? 면인데 약간 If set? 그 말고요. If cry? 정말 아저씨 죄송합니다.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 점성이 있는 네. 약간 그런 국물의 네. 요리인데 그거 비슷한데 점성이 없는 그런 게 이제 우동인데 우동이 보통 없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우동이 여기 있네요. 있다라는 거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저 삼선 우동 갑니다. 뒤졌어. 야, 우동이 있네. 그리고 탕수육. 그럼. 탕수육 좋다. 채팅이 엄청 많이 올라오시네요. 이게 몇 명이나 계신 거예요? 한 200명 계신 건가? 200명 넘을걸요? 그래요? 3,500명 지금? 내일부터 지하철 타면 다 알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주타면 다 알아보니까 가면 쓰고 타세요. 뭐 분장을 하든 머리를 빡빡 밀든. 아이 작가님도 맨날 분장하고 다니시잖아요. 저요? 저는 안경만 쓰면 분장이 돼요.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얘기한다고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죠? 저희 뭐 그냥 짜장면 시킨 얘기밖에 안 했는데 합쳐서 6,000명이 보고 있대요. 말 조심 좀 해야겠네요. 대부분 다 김풍 작가님 팬들이신 거죠? 아니에요. 평소 만났을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함부로 또 하면 안 되겠네요. 함부로 했다가 또 잘못하다가 다 경찰서에서 뵙고 뭐 이러실 수도 있고 일단 고소하니까요 저는 뭐 변호사니까 네. 또 수임료 나오고 합의금이 나죠. 합의금. 합의금이 나와요? 네. 그래요? 변호사도 자기 장르가 따로 있잖아요. 정지우 작가님의 주 종목은? 저는 이제 뭐 저작권 이런 데 좀 관심이 많긴 해요. 아무래도 원래 뭐 책 쓰고 뭐 소설도 쓰고 또 이런 콘텐츠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에 IP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IP 저작권에 관심이 많긴 한데 막상 사람이 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요즘에도 보면 저작권만 한다 전혀 그렇진 않고요. 사기, 횡령
실추령, 명예훼손, 업무방해 이런 것도 뭐 형사사건도 많이 하고 골고루 다 합니다. 그게 성격이 맞아요? 나 성격이 진짜 안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정지호 작가님 자체가 어쨌든 사람 대 사람의 어떤 또는 뭐 기업 대 사람이든 막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분쟁을 조정을 하든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변호사 일이라는 거는 키보드 워리어에 가깝기 때문에 백지를 보고 이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건 잘하죠. 웹에서 싸우고 이러는 거, 책으로 싸우고 분노사회 이런 거 사실 뭐 비슷해요. 분노사회 쓰는 거랑 비슷해요. 꼭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잘 맞는 면도 있습니다. 변호사 아직 된지는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게 오래 안 됐죠. 법정에 나가서 한 적은 있어요? 아 그럼요. 법정에도 자주 나가죠. 그래요? 그럼요. 아니, 존경하는 판사님, 변호인 뭐 이런 거 합니까? 그쵸. 자, 특별 증인을 초대합니다. 초대가 아니구나. 아무튼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증인 신청은 다 미리 서류로 내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 이제 뭐 판사님 불러주죠. 증인 나오셨나요? 그럼 나오고 증인한테 이제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죠. 야, 근데 존경하는 판사님은 꼭 해야 돼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약간 쫄린다 싶을 땐 해야죠. 존경해야죠. 아, 판사님한테 일종의 아부 멘트인가요, 그게? 예의를 갖춘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부한다는 건 약간 그러니까. 뭔가 로비하는 느낌이 들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다. 존경하고 또 존경하고 눈 감으면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는 위대하신 판사님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형량이나 이런 데 좀 영향을 좀 주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재판에는 판사 재량이 되게 크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뭐 양형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재량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범위가 꽤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전혀 안 준다라고 할 수 있으면 가가지고 야 이 판사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뭐 뭐야 쟤는 유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판사님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저는 드라마로밖에 사실 본 적이 없으니까 검사랑 거의 막 둘이 그냥 뭐 주먹 다짐 할 정도로 언성을 높이면서 하던데 실제로 그렇게도 하세요? 근데 뭐 저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검사님들을 본 건 아니지만 검사님들은 보통 되게 다들 지쳐 있으세요. 보통 이제 법정에 하루 나오시면 사건 하나만 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수사하는 검사가 따로 있고 재판에서 또 이렇게 공판에서 말하는 검사가 따로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수사 사건들을 여러 개 서류를 잔뜩 들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 계세요. 우리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변호인들은 우리가 가서 우리 사건만 하고 오지만 검사님들은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보시면 항상 좀 힘들어 보이세요. 하루 종일 거기서 계시기도 하고. 그러네. 사실 생각해보면은 드라마가 보통은 사건 하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검사가 이 사건 하나에만 모든 나의 인생을 다 건다 이런 것만 보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적 검사님들이 들어오는 사건이 몇백 개 막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본인이 수사한 것도 아니에요. 재판장에 와 있는 검사님은 공판 검사라고 해서 수사 검사는 따로 있어요. 아, 드라마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심지어 조사하는 검사님과 나와서 공판하는 검사님이 다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감정이입이 좀 덜 되겠네요. 물론 뭐 기록 다 읽고 오긴 하니까 파악은 당연히 하고 오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어떤 그런 그렇죠? 피해자와 함께 조별 과제네. 그러니까 발표 담당, 그죠? 발표 담당 검사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조별 과제네요. 아, 그렇구나. 사건이 조별 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였구나. 아, 발표 담당, 조사 담당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 일단은 뭐 그렇게 뭐 변호인과 싸우려면 힘이 넘쳐야 되는데 전제 자체가 그러니까 힘이 넘치는 검사님 자체가 그렇게 뵙기 힘든 것 같은. 그리고 거기서 서로 뭐 엄청 높여서 싸워봤자 뭐 판사님이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무죄면 무죄인 거고 범리면 범리인 거지. 오히려 막 와서 울고 막 언성 높이면 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오히려 당당하면 딱 법리 주장 제대로 다 해서 딱 제출 다 했으면 당연히 이기니까 사람이 항상 자기가 찔리는 게 없고 캥기는 게 없고 당연히 내가 이길 것 같으면 의연해지잖아요. 범 앞에 하루 강아지처럼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와와와와 거린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그게 나쁘게 보일 수도 있죠. 아, 네. 그렇구나. 쫄리는 애들이 목소리가 크고 욕을 더 험하게 하거든요. 치와와가 제일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정작 리트리버들은 되게 조용하고. 아, 거기서도 그런 게 보이는구나. 재밌다. 자, 일단 밥이 온 것 같으니까 네. 앉으겠어요. 네네. 아우 정말 많이 보시네요. 이거를 이렇게 많이 보실 만한 제가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침착맨은 더 가치 없는 얘기로 사람들을 돌립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가 1사분기 침투부에서 가장 유익한 이야기이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감히 네. 그렇게 얘기해봅니다. 2023년 가장 유익한 방송으로 오늘 한번 연말에 상 받을지도 모른대. 아니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하지 법적인 이야기인데 온라인이나 인터넷이 자기가 이게 잘못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 악의가 없진 않겠지만 이 정도까지 벌 받을 일이고 이렇게 큰 일인가? 라는 걸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아우 많아요. 예를 들어 심지어 이제 뭐 사기 사건 같은 거 다단계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다단계 사건은 사실 피해자랑 가해자가 잘 구별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꼬셨을 때 네네. 돈 내라고 뭐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고 그랬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애매한 다단계에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이 징역 5년씩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남들 뭐 돈을 끌어다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몰랐어요. 아무리 주장해도. 그렇지. 자기가 그 정도 피해 입힐 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네. 결과가 돼버리면은 몰랐어요 해도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너라도 가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예를 들면 똑같이 사기를 쳤어. 다단계를 했다 쳐봐요. 진짜 열심히 다단계 했어. 근데 피해액이 78,000원. 이래. 근데 사기인지 잘 몰랐어. 내가 말을 홀리는 재주가 있었는지 다단계가 막 퍼진 거야. 천조 이런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더 큰 벌을 받는다라는 거. 그렇죠. 왜냐면 그때까지 모르는 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필적으로는 알았지 않았겠느냐 그 정도 핵심 인물이면 예를 들어서 정작 주범은 뭐 해외 도피해서 도망가 있고 걔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인생은. 알수록 더 무서운 것 같아 이런 게. 아 역시 빨리 오니까 너무 좋다. 중국집은 가장 가까운 순으로 시켜야 됩니다. 삼선 볶음밥이랑 삼선 우동. 드디어 정지우 작가님이 한때 비판 글도 썼던 먹방. 그 글 검색하면 나와요? 굳이 찾아보고 이러지 마세요. 아 그래요? 아 왜요? 네, 뭐 굳이 뭐. 아 궁금해서. 아 저는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살아와가지고 어디에다 뭔 소리를 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판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기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정지훈 약간 먹방 비판 위선자 막 이렇게. 인간은 어차피 다 좀 위선적인 데가 있죠. 아 진짜 궁금하긴 하다. 검색해보면 안 돼요? 아, 너무 궁금한데? 근데 뭐 옛날에 쓴 거고 하면 그쵸. 그럴 수 있지. 정지우 먹방 얘기 치니까 안 나오는데요? 뭐 책 어디 있겠죠. 뭐 인스타그램에 절망이 없다라든지 뭐 어딘가 있겠죠. 가장 좋은 건 심신미약 아닙니까? 갑자기 무슨 술 먹고 썼어요. 아, 술 먹고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런 다 용서해 주던데. 요즘엔 또 그거 잘 안 먹혀요. 워낙 또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많고.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제가 먹는 걸 이렇게 몇천 명이 보는 게 좀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제대로 본 적 없죠. 먹방 이런 거.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 없잖아요. 제 아내도 제 먹는 거 잘 안 볼 것 같은데 외간 남녀들이 이렇게 제 먹는 모습을 본다는 게 좀 민망한. 이게 우동이에요? 우동 한번 드셔볼래요? 슴슴한데 맛있어요. 채팅이 엄청 많이 올라와서 자꾸 시선을 빼앗기네요. 뭔가 약간 칼칼한 그런 맛이 있네요. 휴게소 우동보다는 훨씬 좀 고급스러운 버전에 맑은 해물탕 같은 느낌? 중국집도 우동 주문 들어왔다? 이 사람 뭐야? 우동을 주문했어? 있어봐. 잠깐. 야 재료 신선으로 바꿔. 우동 주문 들어왔어 우동. 이 사람 약간 미스테리 쇼퍼인가 봐. 뭐 중국집도 나가신 적 있으세요? 이건 아닌데. 중국집도 해보셨다가 그냥 뭔가 약간 아무도 느낌이, 모르게 망했던 거. 왜냐면 안 시키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짜장면이랑 짬뽕인데 우동을 시켰다?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되게 훌륭한 추론이신 것 같아요. 정지호 작가님이랑 처음 만났던 방송이 몇 년 전이죠 그게 벌써? 그때가 제가 로스쿨 1학년 때였거든요. 저희 아기가 태어났을 때였고 우리 아기가 2018년에 태어났었나? 한 5년 됐네요 거의. 장화 신고 어촌 캠프라고 네. 제가 캠핑카를 몰고 인문학자분들을 다 모시고 과학 쪽 그리고 역사, 인문학, 사회인문학 이런 분들을 다 모시고 어촌을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해루질을 합니다. 갯벌 가서 뭐 잡고 그쵸? 문어 잡고 난이도는 축제로고라는 진짜 비할 바가 아니야 여기에는. 침착맨이랑 조민 작가님이랑 같이 이제 축제로고는 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게 가장 난이도 높다고 이제 서로 막 얘기하지만 저 개인적인 난이도에 있어서는 이게 거의 탑 티어예요. 전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잠도 안 재우고 무슨 잠 2시간 재우고 새벽에 깨워가지고 아니 기억나세요? 횃불 들고 그 추운데 갯벌 나가가지고 낙지 잡고 그때 그 작가님들이랑 PD님이 저한테 연락하고 말했을 때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실제로 여기 연예인분들이 있고 이제 인문학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갯벌 가서 뭐 잡고 뭐 이런 건 다 연예인들이 할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그냥 이렇게 입만 털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갔더니 웬걸 사람을 2박 3일 동안 붙잡고 잠을 하루에 2시간씩 재우면서 알고 보니 연예인이었어. 아 그래가지고 같이 갑니다. 그럼 해루질이 뭐냐면은
물고기 낚시를 하는데 낚시 도구를 쓰지 않고 전통 방식으로 낚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막 돌을 막 쌓아가지고 밀물때 들어왔다가 썰물때 빠져나가면은 물고기들이 돌 사이에 걸려가지고 뭐 그걸 잡아온다든가 아크릴판 같은 걸로 쭉 대가지고 그걸 낙지를 손으로 잡는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거를 막 전국 팔도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요리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역사 토크도 하고 인문학 토크도 하고 과학 토크도 하고 거기에 그게 다 들어가냐고. 아니. 다 들어가지냐고 그게. 다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사실 문어에 대해서 인문학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쥐었잖아. 아 문어 인문학 뭘 해야 되지? 우럭에 대해서 뭘 알겠냐고 인문학자가 우럭 인문학을 해야 돼. 그러면서 같이 먹고 막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왜냐면 그 당시에 인문학 토크도 유행을 했잖아. 알쓸 신잡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1박 2일 이런 거 가서 이제 캠핑 맞아. 이 모든 거를 프로그램에 다 섞은 거야. 그때 이제 서경석 형님이랑 이독실 또 누구 은동진 선생 같이 이제 갔는데 요리는 저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해루질이고 뭐고 다 떠나서 운전도 제가 해야 되고 도착해가지고 해루질을 해서 오면은 그걸 제가 다 손질을 하고 중간에 제 요리할 때는 그나마 잘 수라도 있지. 난 잠도 못 자 중간에. 와 나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극상 난이도였어요. 극상 난이도. 근데 또 김풍 작가님 유난히 또 좀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요리를 다 했으니까 생문어를 요리를 하고 막 물고기를 뭐 이렇게 하고 막 벗기고 막 일주일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셨다고요? 연습도 해봐야지. 가서 갑자기 버벅거리면 어떡해. 와 진짜 프로 방송인은 역시 뭔가.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보통 해루질이 물고기가 여러분 낮에 안 잡힙니다. 보통 밤이나 새벽에 잡혀요. 밤에 잠도 못 자. 그거 잡아야 돼. 새벽 1시에 나와서 프레시 랜턴 들고 낙지 잡고 막 이래야 된다고. 전 심지어 그때 로스쿨 1학년 중간고사 기간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김풍 작가님이랑 이독실 형이랑 뭐 이런 분들 같이 술 마실 때 저는 혼자 방에 가서 시험 공부하고 있었어요. 야 그 와중에도. 근데 그때 중간고사 전교 100등 했어. 와 완전 망해가지고 방송 때문에 100명 중에 100등 했어 거의. 와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직접 운전해서 오셨잖아요. 피곤하잖아. 그 오자마자 배를 타야 돼. 심지어 비바람이 몰아쳐. 안 그래도 약간 좀 이게 좀 보면은 마른 체형이잖아요. 보호해줘야 될 체형이잖아요. 거기서 너무 안쓰럽습니다. 배는 막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비바람 몰아치는데 우비 쓰고서는 어디 막 끌려가는 사람처럼 하고 있다가 아 저게 지금 무슨 섬이죠? 아 정지우 작가님 저 섬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이따가 저 섬은요 하면서 막 얘기를 또 해. 근데 저는 대멀림미가 그렇게 심한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만두겠다고 중간에 나 안 할래요. 그만둘래요. 아 그래도 끝까지 다 같이 한 게 어딥니까? 제대로 TV 방송에서 해본 게 거의 처음 아닙니까? 야외 촬영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죠. 그렇죠. 뭐 하면 스튜디오에서 주로 촬영하고 뭐 와서 뭐 사회 뭐 청춘에 대해 이야기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진짜 그 이후로도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인데 너무 센 맛을 본 거야. 기절할 만한 매운맛을 시작하면서 본 거지. 얼마나 그게 뇌리에 남고 했는지 에세이에 종종 나와. 그때 그 방송 얘기는 가끔 나와. 추억이에요. 추억이 있으니 좋네요. 그럼요. 덕분에 또 작가님이랑도 그렇게 같이 방송도 하게 됐고. 그니까요. 아 진짜 역시 고생한 얘기가 재밌어요. 고생을 안 하면 추억이 없어. 고진감래 아닙니까? 정말 상투적인 사자성어인데 딱 맞아 떨어지네요. 고전에 항상 진리가 담겨있기 마련이죠. 시대가 변치 않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인연이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김풍 작가님이 뭐 이렇게 철학이랑 뭐 인문학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연락도 자주 주시고 하셔가지고 헤겔 이야기도 하고 칸트 이야기도 하고. 제가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주변에 하는 사람이 김풍 작가님밖에 없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은 뭐 헤겔, 칸트, 뭐 니체 만나자 됐든 뭐 프로이트, 라캉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워낙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디서 뭐 팟캐스트 같은 거 듣고 와가지고 이제 됐든 뭐 궁금하니까 뭐 헤겔이 어떻냐 저떻냐 막 해서 저도 약간 재밌었죠. 주워 듣거나 했는데 내가 아는 선에서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책을 하나 읽자니 책이 좀 두꺼워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또 인문학자 좀 책도 많이 보고.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가 제가 한창 이제 20살 때부터 10년 넘게 인문학 공부하고 인문학 책 쓰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다가 관심을 전환하던 때였잖아요. 법 공부하면서. 네. 근데 이 법 공부하면서 그 이전에 어떤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잊어가고 멀어진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자꾸 작가님 부산까지 오셔가지고 뭐 무슨 칸트니 니체니 얘기하니까 아 내가 저 멀리 수평선으로 떠내려가는 이 나의 인문학적인 이 기억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어떤 존재였죠 저에게는. 배는 떠날라 그러는데 밧줄이 꽉 묶여가지고 배가 왜 출발을 안 하지? 배가 왜 안 떠나지? 이런 느낌. 그때는 이제 부산에서 로스쿨 다닐 때여가지고 제가 이제 부산에 딱히 갈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정주 작가를 보러 부산에 갔죠. 아무튼 이제 그때 당시에 김풍 작가님에 대한 인상 깊은 기억들이 되게 많은데 처음에 이제 부산에 오셔서 이렇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되게 이렇게 반갑게 막 지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오셔가지고 이제 항상 찾아가면 이렇게 어디 카페 구석에 이렇게 혼자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 항상 사람이 되게 침울해 보였다고 해야 되나? 침울하죠. 항상 이렇게 왔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뭔가를 혼자 하고 계신데 혼자 밝으면 예. 정신병자예요. 혼자 이러면 이러면 정신병자고. 항상 뭔가 이렇게 창작의 고통을 느끼고 계셨던 그 시절의 작가님을 잘 기억하고 있죠. 그때는 이제 정주 작가님을 만나면은 환기가 됐어요. 얘기하는데 환기가 되고 통찰이 너무 좋으니까 막 얘기하다 보면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두 마디로 툭툭 해주면 또 그게 역시 부산 온 보람이 있다. 말씀하신 거 약간 거의 선불교 스님 만난 느낌인데. 뭐 거의 그 정도 느낌이었죠. 그랬어요. 사실은 저도 누구를 이렇게 이익이나 또는 뭐 비즈니스라든가 큰 일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사람을 보러 멀리 간다라고 하는 게 친한 친구도 그렇게는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정주 작가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고 만났잖아요. 디테일하게 정주 작가님 어떤 사람이 잘 모르고 그럴 때였는데도 말 몇 마디 좀 이렇게 나눠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배울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먼 길 마다 않고 가면은 그렇게 참 마음 좋더라고요. 저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육아하고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또 항상 바닷가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 김풍 작가님 만나러 가는 길은 저한테는 바다 가는 길이었죠. 맨날 가서 바다 보고. 너무 은유적이다. 네. 나 혼자 은유를 느낀 건가? 알겠어요. 바다 같은 작가님을 만나가지고 Like sea, 바다 같은 작가님 만나서 바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딱 감성이 풍부해져서 돌아오면 이제 공부를 한동안 견딜 수 있었죠. 공부를 견딜 수. 이 약간 좀 이런 거 있잖아. 먼 길 벗을 찾아가니. 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시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한시름을 또 이렇게 이겨내는구나. 시조를 썼어야 되는데. 좀 써요. 써서 좀 남겨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되게 아름다운 우정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 또 이게. 채팅창에서 정재 작가님한테 유독 온화하게 반응을 해주시네. 제가 또 요즘 온화하고자 마음먹은 그런 온유의 시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들 또 전염이 되셔서 함께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오후 시간을 보내는 그런 풍경이 되게 클린해요. 왜 이렇게 클린하지? 괜찮아요. 여러분 장난도 치고 해. 괜찮아요. 네, 여러분한테 뭐 하백은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어요. 많이 받아봐야 뭐 500~600만 원 아니겠어요. 정재 작가님이 되게 유머러스하신 분입니다. 편하게 하세요. 저는 되게 반응이 엄청 활발하다고 생각했는데 평소보다 좀 약간 진정돼 있는 상태인가 보네요. 그럼요. 오늘은 좀 약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 같아요. 한번 머리에서 한번 필터링하고 글을 쓰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사실 변호사로 살면 여러 가지 뭐 힘든 점, 안 좋은 점, 다양한 장단점이 있지만 좋은 거 하나는 돈 안 들이고 소송하거나 돈 안 들이고 고소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점 같아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해코지를 당했는데 저 사람을 고소하고 싶으면 일단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고소장 좀 써주세요. 돈 받고 뭐 이렇게 돈 내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정말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했다. 법정 조치를 하고 싶으면 그냥 바로 하면 되니까 돈 들일 거 없이 그런 점은 장점이라고 느끼긴 하죠. 아무런 여기는 계신 분들 고소하고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럼요. 되게 착해요 다들. 그리고 다른 데 시청자들에 비해서 진짜 착해 다들. 되게 따뜻한 말씀들만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따뜻은 잘 모르겠는데 착해. 왜냐면은 또 심창맨이 기강을 또 막 가끔가다 잡거든요. 기강을 잡는다고요? 군대처럼? 뭔가 독특한 어떤 시청자 관계네요. 기강을 잡는. 그럼 또 잡혀. 그럼 착하지. 근데 진짜 우동은 먹다 보니까 물린다. 심심해서. 이거 지금 몇 살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6살이죠. 이제 다 만으로 세기로 했잖아요. 만으로 4살. 딱 키웠네요. 다 키웠다고 하기에는 좀 작가님 애기는 지금 이제 돌 지났어요. 난 다시는 돌 그거 못하겠어요. 뭐 크게 하셨어요? 돌잔치를? 아니 작게 했어요. 가족들이 작게 했는데도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진 찍는 거. 애가 계속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웃을 이유가 없죠. 사진을 찍는데 표정이 계속 하거나 사람도 많으니까 정신없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울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작가님은 좋은 모습도 찍어줘야 되잖아요. 야 봐봐 이거 봐자 짝짝짝짝 오. 제가 정신 나갔어요. 제가 정신이 나갈 뻔했어요. 저기 아버님도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웃음이 안 나오는데 애는 오죽하겠어. 근데 애기가 아직 이렇게 설 수 없으니까 계속 안고서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힘들죠. 힘들죠, 그렇죠.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면은 사회자분께서 우리
우리 귤이 1년 동안 이렇게 크는 동안에 정말 가장 고생하신 분이 있죠. 아버님 아마 생각날 텐데 그분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근데 내가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나는 내가 잘못한지도 몰랐어 그게. 그냥 그래서 아 저도 이제서야 이게 정말 힘들게 크셨다는 걸 알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제가 듣기만 해도 착잡하네요. 이 형수님은 또 뭐 착하시잖아요. 그치? 네. 술렁술렁 되는데 나는 왜 내 얘기 집중은 들어 안 하지? 사회자도 약간 좀 이러고 있다가 어머니 지금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을 가장 먼저 떠오르신 것 같고요. 자 이제 어머님도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처가 그 센스가 있어가지고 저도요 저희 부모님과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참 그동안 물심양면 마음 써주시고 거기도 맞춰주더라고. 형수님 너무 착하세요. 난 그때까지도 몰랐어. 끝날 때까지도 내가 잘못 말한지 몰랐어. 전혀 몰랐어. 집에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살아 계신 거 맞죠? 내가 지금 죽어있는 거야. 그리고 원래 진짜 그렇게 힘들었나? 난 대충 했던 것 같은데. 나 대충 하는 줄 알았는데 사진이 너무 그거더라고. 그리고 스튜디오 사진을 따로 안 찍었거든. 그날 거기서 다 찍은 거니까 사진을 한복 너무 입고 뭐 양장 입고 막 이래야 그렇게까지 되잖아. 했어요? 스튜디오에서 찍는 거를 다 한꺼번에 여기 몰아서 하자. 스튜디오 따로 가서 찍지 말고. 그래가지고 좀 압축하다 보니까 뭐 잡았어요? 그 비밀인가? 책 잡았어요? 제 제자로 들어와야겠네요. 키워주시면요 제가 정말 맹부가 되어 맹부 삼천지교처럼 돈을 안 집더라고요. 돈은 뭐 아버지가 많이 버셔서 물려주시면 되죠. 돈 잡으면 내 거 뺏기는 거니까. 북카페? 뭐야? 변호사님 와 계세요 지금? 저는 상관없어요. 북카페? 중간에 영상 타임 있잖아요. 아이가 이제 살아온 성장 과정 사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귤이야 너를 처음 봤을 때 엄마 아빠는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멘트 같은 거 중간중간 나오면서 공업적 최루법 영상 타임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막 틀었어요. 끝나고 났는데 소영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오열을 하고 있는 거야. 막 울고 있는 거야. 나랑 처럼 아무도 안 울고 있어. 우리는 사실 눈물이 안 나는 이유가 거기는 글도 업체에서 써준 거야 그냥. 사진만 보냈어. 야 나는 수영이가 감성이 풍부하다. 왜냐면은 애가 초등학생인가?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갔는데 그렇게 남한테 공감을 하거나 그러게요. 또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 나이에. 너무너무 비범하다. 그래서 내가 수영아 그렇게 감동적이었어? 너 되게 공감성이 너무 좋다. 왜 나는 이런 거 안 찍었어? 도입 때 자기 안 했다고. 나는 왜 이런 거 안 했어? 막 이러고. 억울하면 억울했어. 역시 비범하다. 소영이 5학년이래요. 맞다. 5학년이지. 맞다. 어떻게 근데 1학년을 어떻게 5학년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선율이랑 갑자기 헷갈렸어요. 두우민 아들이랑. 갑자기 맞다. 5학년이 5학년입니다. 근데 5학년도 어쨌든 간에 쉽지 않아요. 재밌죠? 먹방. 네. 밥 먹으면서 수다대면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안 줄어들지? 밥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적당히 먹어요. 적당히. 너무 과하게 먹지만. 먹방 할만하죠. 재밌죠? 채팅창이랑 같이 소통하고. 근데 약간 정신이 없어요. 먹는데 집중을 할 수가 없고 대화도 해야 되고 또 봐야 되니까 정신이 분산되네요. 그게 약간 유럽 스타일 아닙니까? 먹으면서 계속 얘기하고. 먹방은 사실 유러피안 감성이에요. 먹을 걸 집중하는 건 약간 좀 동양 감성 아닙니까? 야 먹는데 어서 입을 먹기만 해. 서양 감성이라고 할까 그런 장면 생각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한 몇천 명 되지잖아요. 콜로세움 같은 데서 황제들이 먹방을 하는 거지.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근데 황제는 보기 싫어도 보는 거고 이거는 보고 싶어서 보는 건데 너무 다르잖아요. 먹방도 서로 대화하면서 하니까 재밌어요. 뭐 먹어요? 막 물어보고. 우세분들도 뭐 드시러 계신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죠. 같이 먹는 느낌으로. 옛날에 나도 찜장면이 처음에 막 방송한다고 했었을 때 저도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걸 왜 해? 이렇게 돈을 번다고? 야 이게 가당키나 해? 뭐 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요? 막 그랬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저도 여기서 이렇게 이거 하나씩만 먹고 나 끝나겠습니다. 배불러요? 전 못 먹겠어요. 뭐 먹어요? 이게 화면이 약간 되게 잘생기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난 못생기게 나온다 생각했는데. 형 훨씬 나아요. 이게 야 이거 뭐 할 말이 없네.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몸 얘기 금지, 내 살 얘기 금지. 약간 뵐 때마다 커지고 계세요. 금지라고요. 차지하는 금지라고요. 공간이 더 많아지고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헬스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럼 몸이 커지죠. 몸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는 공간이 더 많아질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 이 지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마치 내 부동산이 확장되는 것처럼. 이게 문과예요. 아시겠죠? 이과는 이렇게 얘기 못해. 문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작가님 문과잖아요. 저는 예체능이에요. 아 그래요? 예. 달라요? 예, 다르죠. 술이 나형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긴 한데 그래도 둘 다 너프돼 있어. 두 형이 형 다.